호주 해군 대령이 한국 잠수함 기술을 보고 나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년간 핵 추진 잠수함만 다뤄온 베테랑이 한국 기술자들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서방 해군 기술이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오커스 동맹국인 호주가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차세대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완성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몰랐던 한국 해군의 숨겨진 능력이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세계 LNG선 16척 중 14척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고 독일 기술자들도 감탄하는 정밀도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핵 추진 잠수함을 물속의 경웅이라고 부르게 만든 한국 기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바다 아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호주 왕립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고 있는 마이클 톰슨 대령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이 제 전문 분야죠. 제가 처음 잠수함을 탄 건 22살 때였습니다. 콜린스급 디젤 잠수함이었는데 그때부터 바다 아래 세상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물속에서 느끼는 그 고요함과 긴장감 그리고 언제든 생과 사를 가르는 극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20년 전 일어난 사고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저는 HMAS 윌러호의 부함장이었는데 태즈먼해에서 훈련 중이었죠. 갑작스런 전력계통 오류로 잠수함이 급속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조원 80명 중 3명의 동료를 그 차가운 바다에서 잃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벽한 기술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잠수함이거든요.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더욱 그렇죠. 원자로가 들어있는 바다 아래 움직이는 폭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지난 10년간 저는 미국 버지니아급과 영국 아스튜트급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서방 세계 최고 기술의 집약체들이었어요. 당연히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수준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방부에서 뜻밖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오커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평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아내 사라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울 게 있겠느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예의상 둘러보는 거라고 일주일 정도면 금방 돌아오겠다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30년간 쌓아온 제 모든 상식과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국 해군의 규모나 장비 수준은 딱히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지역 강국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놓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한국인들의 기술력과 창의성.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들만의 특별한 힘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수화물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정확히 8분이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서는 30분도 넘게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한국 해군 의전팀이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서 제독이 직접 나와 계셨습니다. 제독급 인사가 외국 대령을 마중 나온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분의 악수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끊임없이 달리는 차들.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빨리빨리라는 한국어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곤 했는데 직접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급한 게 아니라 최적화된 속도였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은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숫자들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세계 LNG 운반선 16척 중 14척이 한국산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 40% 이상. 반도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모든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김태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LNG선을 만드는 기술이 잠수함 건조 기술로 바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영하 163도를 견디는 극저온 탱크 용접 기술이 잠수함 압력 선체 제작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였죠. 포스코의 특수강은 전차 장갑이 되고 현대차의 엔진 기술은 군용 차량의 심장이 되며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는 미사일의 두뇌가 된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쌓아올린 기술이 국방력으로 쏟아져 나오는 구조라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병기고 아닌가. 수도꼭지만 틀면 첨단 무기가 쏟아져 나오는 시스템이잖아. 브리핑이 끝난 후 박민서 제독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울산 조선소를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거라고 하셨죠. 그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오만함은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수화물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정확히 8분이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서는 30분도 넘게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한국 해군 의전팀이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서 제독이 직접 나와 계셨습니다. 제독급 인사가 외국 대령을 마중 나온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분의 악수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끊임없이 달리는 차들.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빨리빨리라는 한국어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곤 했는데 직접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급한 게 아니라 최적화된 속도였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은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숫자들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세계 LNG 운반선 16척 중 14척이 한국산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 40% 이상. 반도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IT까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모든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김유진이라는 젊은 통역관이 제 옆에서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LNG선을 만드는 기술이 잠수함 건조 기술로 바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영하 163도를 견디는 극저온 탱크 용접 기술이 잠수함 압력 선체 제작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였죠. 포스코의 특수강은 전차 장갑이 되고 현대차의 엔진 기술은 군용 차량의 심장이 되며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는 미사일의 두뇌가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넥슨이나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의 서버 기술과 그래픽 기술이 군사 시뮬레이션 훈련 체계로 이어진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병기고 아닌가. 수도꼭지만 틀면 첨단 무기가 쏟아져 나오는 시스템이잖아. 브리핑이 끝난 후 박민서 제독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울산 조선소를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거라고 하셨죠. 그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오만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겸손한 자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잠들기 전 아내 사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기 뭔가 이상하다고. 일주일로는 안 될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울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김태준 설계팀장이 한국 방산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국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포병에 미친 국방부라는 뜻이래요. 처음엔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별명 뒤에는 피눈물 나는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밀고 내려왔을 때 한국군에겐 단 한 대의 탱크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류탄 들고 탱크 밑으로 뛰어드는 것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었대요. 김태준 팀장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겪었던 처절한 트라우마. 다시는 화력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집념 하나가 오늘날 한국을 세계 최고의 화력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였죠.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도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규모는 시드니 항구 전체보다 컸습니다. 수십 척의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고 크레인들이 마치 거인의 팔처럼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도크 한쪽에서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장영실함. 한국이 독자 개발한 3,600톤급 디젤 잠수함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선체를 만져봤습니다. 용접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불가능한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독일 기술자들도 이 정도는 못한다고 제 옆에 있던 이정현 기술자가 말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게 됐느냐고요. 이정현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70년대만 해도 군장비 국산화율이 고작 10%였대요. 소총 탄환 하나, 군복 단추 하나까지 전부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97년 IMF 외환위기로 외국 무기를 살 돈조차 없어지자 한국인들은 결심했대요. 그럼 우리가 만들자고요. 지금 K9 자주포의 국산화율은 95%, 천국 미사일은 90% 이상, 3,000톤급 잠수함은 8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30-40년 만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도크를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영실함의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서방보다 뒤처져 있다는 제 오랜 편견 말이에요. 울산에서의 둘째 날은 한국 육군 기갑부대 견학으로 시작됐습니다. 원래 일정에 없던 방문이었는데 박민서 제독이 특별히 주선해줬어요. 해군만 보면 전체 그림이 안 보인다면서요. 경기도 어느 기갑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K 흑표 전차들.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안내를 맡은 장호석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3세대 이상 주력 전차는 약 2,200대에서 2,300대 수준이라고요. 감이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장호석 대령이 비교를 해줬어요. 유럽의 군사 강국이라 불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소위 빅포 국가들의 주력 전차를 싹 다 긁어모아도 1,000대가 안 된다고요. 한국은 그 2배가 넘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유럽 강대국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니요. 장호석 대령이 K 전차에 올라타 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내부 시스템이 최신 디지털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포수 조준경의 해상도는 제가 본 어떤 서방 전차보다 뛰어났어요. 그 다음으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무기였죠.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초 만에 다음 포탄이 장전됐어요. 이 속도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자주포보다 빨랐습니다. 장호석 대령이 말했습니다. 독일의 명품이라던 PGH-2000이 우크라이나의 진창과 먼지 속에서 고장날 때 K9는 멀쩡하게 포를 쏘고 유유히 사라진다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지형인 한반도에서 이 녀석을 굴리고 또 굴리며 단련시켰기 때문이래요.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성능은 나토 표준인데 배송은 아마존 프라임보다 빠르다는 농담이 있다고 장호석 대령이 웃으며 말했죠. 기갑부대를 떠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70년 전 탱크 한 대 없이 적의 전차 앞에 맨몸으로 뛰어들어야 했던 트라우마를 기술로 승화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 군사력의 판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어요. 20년 전 그 사고가 다시 꿈에 나타난 거였죠. 태즈먼해의 차가운 물속. 전력이 나가고 조명이 꺼진 잠수함 안에서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았지만 3명의 동료는 그 깊은 바다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기술에 대한 완벽주의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시스템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시아 기술에 대해서도 항상 회의적이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아침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통역관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잠을 못 주무신 것 같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악몽 때문이라고요. 그랬더니 김유진 통역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해군도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 이야기였습니다. 광복 직후 한국 해군에는 배가 없었대요. 미군이 쓰다 버린 배도 구할 수 없어서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군 장교들이 월급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부인들은 삭바느질을 하고 잼을 만들어 팔았대요. 그렇게 피 같은 돈 6만 달러를 모아서 미국에 가서 패선 직전에 450톤급 낡은 배 한 척을 사왔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포탄도 딱 100발밖에 못 샀대요. 훈련은 꿈도 못 꿨죠. 포탄이 아까우니까요. 그런데 이 배가 6.25 전쟁 발발 당일 밤 부산 앞바다로 몰래 침투하던 북한군 수송선을 발견하고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백두산함이 없었다면 부산이 뚫리고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을 거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 한 척 사려고 아내들이 삭바느질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유진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시멘트를 부어서라도 배를 띄우고 맨주먹으로라도 싸운다고요. 70년대에 고속정을 만들고 80년대에 1500톤급 호위함. 울산함을 만들 때 설계가 잘못돼서 배 중심이 안 잡혔대요. 그래서 배 밑바닥에 시멘트를 부어서 균형을 맞췄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대요. 시멘트를 부으면서도 언젠가는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저는 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동료를 잃은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기술에 대한 집념으로 승화시킨 것까지요.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화시스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김태준 설계팀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그는 45세의 조용한 엔지니어였는데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한국방산의 역사가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흑백 사진부터 최신 무기 체계까지. 그 변화의 폭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낡은 미군 불화 장비를 수리해서 쓰던 시절부터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K방산 시대까지. 불과 50년 만의 대역전이었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군장비의 국산화율은 고작 10%였다고요. 소총 탄환 하나 군복 단추 하나까지 미국에 의존하던 시절이었대요. 심지어 군화 미창조차 수입품이었다고 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은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미국이 버리면 우리는 죽는다. 그 절박함이 모든 것을 바꿨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을 지시했고 젊은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나라 전체가 금모으기 운동을 하던 그 시절에도 국방연구는 멈추지 않았대요. 돈이 없어서 외국 무기를 못 사니까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직접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김태준 팀장이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설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여성 연구원들도 많았습니다. 한 연구원은 새벽 2시까지 작업하다가 소파에서 쪽잠을 잔 흔적이 역력했어요. 담요가 아직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거든요. 최수연 박사라는 39세 여성 연구원이 소개됐어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파견 나온 원자로 설계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영어로 된 논문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돌아왔느냐고 물었어요. 최수연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품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태블릿에는 소형 원자로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국이 이미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요. 한국에서의 5째 날 아침 저는 불쾌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국 해군 제임스 리처드 제독이었어요. 오커스 프로젝트의 영국 측 책임자였죠. 새벽 6시에 울린 전화벨 소리가 불길했습니다. 리처드 제독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톰슨 대령 도대체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형식적인 평가만 하고 빨리 돌아오게. 자네 보고서 마감이 이틀 남았어. 저는 반박했습니다. 제독님 직접 보니까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원자로 기술만 해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리처드 제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톰슨 대령 당신이 너무 순진하군. 그들은 우리한테 기술을 팔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야. 쇼윈도에 진열된 물건만 보고 가게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지. 본질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어. 저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제독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분주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리처드 제독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속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일정은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에서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 해군의 현재와 미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대형 스크린에 한국 해군 함정들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는 장호석 대령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7,600톤 미사일 수직 발사관 128세. 저는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128셀이라고요? 장호석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이 96셀인데 저희는 128셀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미국 구축함보다 30% 이상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니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장호석 대령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정조대왕급 8,200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보유 한국형 이지스 전투체계 완전 국산화. 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해군 강국의 탄생이었죠. 리처드 제독의 차가운 목소리와 장호석 대령의 뜨거운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 이제 답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째 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김태준 팀장이 직접 호텔로 마중을 왔거든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겁니다.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시설이에요. 톰슨 대령님을 위해 특별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 연구원은 한국원자력 기술의 심장부라고 했어요. 정문을 통과할 때 3중으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제 군인 신분증도 다시 확인했고요. 최수연 박사가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흰색 연구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톰슨 대령님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보시는 것은 절대 외부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 연구시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무려 40초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건지 가늠이 안 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모형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원자로와도 달랐습니다. 크기가 훨씬 작았고 구조도 완전히 새로웠어요. 기존 원자로의 3분의 1 크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최수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해양용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코드명은 해룡이에요.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됐고 안전성은 기존 원자로의 10배입니다. 저는 다가가서 모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자연순환 냉각 방식을 채택해서 펌프 고장 시에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미국도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죠. 최수연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성능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출력 효율이 미국의 S9G 원자로와 거의 동등했습니다. 소음은 오히려 30% 낮았고 연료 교체 주기는 2배나 길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순수 한국 기술입니까? 최수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 국내 기술입니다. 20년간 2,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매달린 결과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전체 설계도였어요. 8,000톤급. SLBM 6기 탑재 가능. 수중 속도 40노트 이상. 연속 작전 기간 90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족쇄만 풀리면 3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연구원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세상이 알아야 할 기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대로 작성하겠습니다. 68장 각각 2,000자씩 총 6,000자로 써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화시스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김태준 설계팀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그는 45세의 조용한 엔지니어였는데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첫인상은 과묵한 학자 같았지만 기술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한국 방산의 역사가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흑백 사진부터 최신 무기 체계까지. 그 변화의 폭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낡은 미군 불화 장비를 수리해서 쓰던 시절의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최신형 K2 흑표 전차가 사막을 질주하는 컬러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불과 50년 만의 대역전이었죠. 김태준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군장비의 국산화율은 고작 10%였다고요. 소총 탄환 하나, 군복 단추 하나까지 미국에 의존하던 시절이었대요. 심지어 군화 미착마저도 수입품이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신는 신발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던 거죠.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미국이 버리면 우리는 죽는다. 북한의 탱크가 다시 밀고 내려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 절박함이 모든 것을 바꿨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을 지시했고 전국에서 모인 젊은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나라 전체가 금모으기 운동을 하던 그 암울한 시절에도 국방 연구만큼은 멈추지 않았대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외국 무기를 못 사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자고 이를 악물었다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월급도 제때 못 받으면서 연구실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서 설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여성 연구원들도 많았습니다. 한 연구원은 새벽까지 작업하다가 소파에서 쪽잠을 잔 흔적이 역력했어요. 구겨진 담요와 빈 커피잔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여기서 먹고 자면서 일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최수연 박사라는 39세 여성 연구원이 소개됐어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파견 나온 원자로 설계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어린 아이와 찍은 가족 사진과 함께 영어로 된 학술 논문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연봉이 3배나 차이가 났는데도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미국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최수연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부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톱니바퀴로 평생을 사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원자로가 제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소형 원자로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이미 설계가 완료됐다고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미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가 또 한 번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5째 날 아침 저는 불쾌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6시에 울린 전화벨 소리가 불길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제임스 리처드 제독. 오커스 프로젝트의 영국 측 책임자였죠. 그는 영국 해군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아시아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리처드 제독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톰슨 대령 도대체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자네 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 형식적인 평가만 마무리하고 당장 돌아오게.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제독님 직접 와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로 기술만 해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리처드 제독이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톰슨 대령 당신이 너무 순진하군. 30년 경력의 장교가 그 정도 쇼맨십에 넘어가다니 실망이야. 그들은 우리한테 기술을 팔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야. 쇼윈도에 예쁘게 진열된 물건만 보고 가게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지. 창고 뒤쪽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저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제독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이 허무하게 울렸어요.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거리가 분주했어요. 저는 한동안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처드 제독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정말 속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독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일정은 한국해군작전사령부에서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해군의 현재와 미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대형 스크린에 한국해군 함정들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당당하게 떠있는 회색 전함들이 인상적이었죠. 브리핑 담당자는 장호석 대령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장교였어요. 그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만재 배수량 7,600톤. 미사일 수직 발사관 128세.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128셀이라고 하셨습니까? 장호석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참고로 미국 해군의 주력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96셀입니다. 저희 세종대왕급은 그보다 30% 이상 많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미사일 요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미국 구축함보다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니요. 제가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장호석 대령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정조대왕급. 만재 배수량 8,200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보유. 한국형 이지스 전투체계 완전 국산화.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 함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해군 강국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거였죠. 리처드 제독의 차가운 조롱과 장호석 대령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 제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째 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김태준 팀장이 평소와 달리 직접 호텔 로비까지 마중을 나왔거든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김태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톰슨 대령님, 오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극비로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외부인에게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령님을 위해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특별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목적지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기술의 심장부라고 했어요. 연구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3중으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군인 신분증을 스캔하고 지문을 확인하고 망마까지 인식했어요. 이 정도 보안 수준은 미국 펜타곤에서나 경험해봤습니다. 최수연 박사가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흰색 연구복을 입은 그녀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진지하고 비장했습니다. 톰슨 대령님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한국의 국가 기밀입니다.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 연구시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판에는 지하 12층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데만 무려 40초가 걸렸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에 원자로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원자로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크기가 훨씬 작았고 구조 자체가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함정용 원자로의 3분의 1 크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최수연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20년간 비밀리에 개발해온 해양용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코드명은 해룡.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됐고 안전성은 기존 원자로의 10배입니다. 자연순환 냉각 시스템을 채택해서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노심 용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모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설계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미국이 10년째 연구 중인 기술을 한국은 이미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최수연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성능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출력 효율이 미국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S고지 원자로와 거의 동등했습니다. 소음은 오히려 30% 낮았고 연료 교체 주기는 2배나 길었어요. 수명도 40년 이상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순수 한국 기술입니까? 미국이나 프랑스의 기술 지원 없이요? 최수연 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100% 순수 국내 기술입니다. 단 하나의 부품도 해외에서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2,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20년을 바쳤어요. 설계도는 이미 완성됐고 조선소 도크도 비워져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족쇄만 풀리면 3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연구원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방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30년간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한국에서의 7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아내 사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시드니는 한밤중이었지만 그녀는 잠들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라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이클,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라, 나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워.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 서방 기술이 최고라고 확신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사라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원자로도 설계했고 함체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런데 리처드 제독은 내 말을 안 믿어. 아시아 기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만 해. 사라가 물었습니다. 당신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럼 당신이 옳은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내가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독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만약 내가 틀리면 군 경력이 끝나는 거야. 하지만 내가 맞는데 침묵하면 오커스가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고. 사라가 화면 너머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20년 전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자신의 판단을 의심한 적 없었어요. 완벽한 기술만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고 그 신념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걸 본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항상 저를 믿어줬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겠죠. 한국인들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 모든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끝내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해군 함대사령부로 향했습니다. 박민서 제독이 특별히 해상훈련 참관을 주선해줬거든요. 부산 해군기지에서 헬기를 타고 동해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함정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척이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정조대왕급과 호위함들이 진영을 이루고 있었죠.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헬기가 세종대왕함 갑판에 착륙했습니다. 함장이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함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정보실의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서방 함정보다 직관적이었어요. 데이터 처리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전투체계는 100% 국산입니다.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참고했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전부 우리가 새로 개발했어요. 동시에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그중 위협 순위를 자동으로 판단해서 요격 순서를 정합니다. 그때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적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시나리오였어요. 경보음이 울리고 승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직발사관에서 요격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솟아올랐어요. 불과 30초 만에 5발의 미사일이 연속 발사됐습니다. 함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실전 경험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로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훈련을 합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한국 해군의 함정들이 당당하게 떠 있었어요. 70년 전 삭바느질로 첫 전투함을 샀던 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함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다고.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진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라고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호주 국방부 데이비드 스미스 차관보였어요. 리처드 제독보다 더 높은 직급의 관료였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톰슨 대령 지금 당장 귀국하게. 이건 명령이야. 저는 반문했습니다. 차관보님,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더 필요합니다. 스미스 차관보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자네가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받았네. 기밀시설을 방문하고 극비기술을 열람했다며? 자네 지금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저는 항변했습니다. 모든 방문은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겁니다. 저는 오커스 프로젝트의 평가단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미스 차관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평가단장? 자네의 임무는 한국 기술이 오커스 기준에 미달한다는 걸 확인하는 거였어. 그런데 자네는 반대로 한국 기술을 찬양하고 다니고 있잖아. 리처드 제독이 뭐라고 했는지 잊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들러리였던 겁니다. 한국 기술을 깎아내리는 보고서에 제 이름을 올리기 위해 저를 보낸 거였죠. 48시간 안에 캔버라로 복귀하지 않으면 자네 군 경력은 끝이야. 명심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명령에 따라 귀국하면 군 경력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보고서에 서명해야 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을 부정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남아서 진실을 기록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력과 명예와 연금까지. 가족들에게 무슨 얼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KTX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내린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유진 통역관에게 연락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마포의 작은 식당에서 한화시스템의 젊은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김유진 통역관이 주선해준 자리였어요. 25살부터 35살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소주 몇 잔이 돌고 나니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 연구원은 대학 시절 교수님이 해준 말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는 건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으려는 거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평화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아서 이 길을 선택했다고요. 다른 연구원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6.25 전쟁 때 17살의 학도병으로 참전했는데 총도 없이 싸우다가 한쪽 다리를 잃으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시는 맨주먹으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국방연구원이 됐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야근도 많고 월급도 대기업보다 적을 텐데요. 한 여성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힘들죠.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설계한 부품이 들어간 무기가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람이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조선시대 장영실을 떠올렸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지만 오직 기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세종대왕의 신임을 얻어 해시계와 치고기를 만들었던 천재 과학자.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스미스 차관보의 명령을 거부하기로요. 30년 군 경력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겠다고.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잠을 줄여가며 만들어낸 기적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한 지 36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커피만 마셔가며 키보드를 두드렸죠. 눈이 충혈되고 손가락이 뻣뻣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거든요.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해양방위기술평가 보고서, 그리고 부제로 서방이 인정해야 할 새로운 강자라고 썼어요. 리처드 제독이 보면 기절할 제목이었죠. 첫 장에는 한국 조선기술의 현황을 담았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87%. 극저온 용접 기술 세계 1위. 이 기술이 잠수함 압력 선체 제작에 직접 응용되고 있다는 사실.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 채웠어요. 둘째 장에는 한국 해군 함정의 성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미사일 탑재량이 미국 알레이버크급보다 30% 이상 많다는 것. 전투체계가 100% 국산화되어 있다는 것.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가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셋째 장이 가장 중요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잠재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해룡의 성능 데이터를 첨부했고 미국 S구지 원자로와의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제약만 해소되면 3년 내에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 마지막 장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담았습니다. 오커스가 진정한 인도태평양 동맹을 구축하려면 한국을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은 영국과 호주가 수십 년을 투자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고층 빌딩들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고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0년 전 태즈먼해에서 동료들을 잃었을 때 저는 맹세했어요. 다시는 불완전한 기술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맹세를 지키려면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오커스 본부와 호주 국방부 그리고 관련 기관 수십 곳으로 동시에 발송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3시간 만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처드 제독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톰슨 대령 자네 지금 뭔 짓을 한 건가? 내가 분명히 경고했잖아. 아시아 기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자네 이 보고서로 오커스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동님, 저는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리처드 제독이 고함을 질렀어요. 데이터? 자네가 본 건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뿐이야.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드러나는 거야.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과장하고 허세를 부려. 그걸 모르나?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제동님, 한국은 허세를 부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70년 전에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조선업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이게 허세입니까? 실력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전화는 스미스 차관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리처드 제독보다 더 차가웠어요. 톰슨 대령 자네 지금 캔버라에서 난리가 났어. 국방장관이 직접 자네 보고서를 읽었고 외교부에서도 연락이 왔어. 자네가 뭘 한 건지 알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오커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미스 차관보가 비웃었어요. 임무? 자네의 임무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건 자네 일이 아니야. 48시간 안에 그 보고서를 철회하고 공개 사과문을 발표해. 안 그러면 자네 군 경력은 끝이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차관보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본 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 동료들을 잃었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거짓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맹세를 어길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든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어요. 보고서 제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언제 군 헌병이 와서 저를 체포할지 몰랐거든요. 여권도 압수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미국 국방부 태평양 사령부의 윌리엄 존슨 제독이었습니다. 오커스 미국 측 총책임자였죠. 톰슨 대령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솔직히 처음에는 나도 의심했어. 한국 기술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질책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존슨 제독의 다음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자체 조사를 했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조선소에 우리 전문가들을 보냈어. 결과가 놀랍더군. 자네 보고서가 맞았어. 아니, 오히려 보수적으로 평가한 거였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제 보고서를 인정했다고요? 존슨 제독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소형 원자로 기술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어. 솔직히 부끄럽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더군. 특히 안전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슨 제독이 대답했어요. 백악관에서 검토 중이야. 오커스에 한국을 옵서버로 초청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자네 보고서가 판도를 바꾼 거야, 톰슨 대령.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작성한 보고서가 정말로 역사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호주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스미스 차관보가 아니라 국방장관 직속 비서관이었습니다. 톰슨 대령 장관님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잠시 후 호주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톰슨 대령 자네 보고서 때문에 여기가 발칵 뒤집혔네.
하지만 미국 측 검증 결과가 나온 이상 자네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리처드 제독과 스미스 차관보의 판단이 틀렸던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이 덧붙였어요. 자네에게 사과하네. 그리고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걸 막았어. 캔버라로 돌아오게.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어. 전화가 끊긴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한국 측 인사들과 작별 만찬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박민서 제독, 김태준 팀장, 최수연 박사, 장호석 대령, 그리고 김유진 통역관까지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모였습니다. 박민서 제독이 먼저 술잔을 들었어요. 톰슨 대령,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해준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말했어요. 톰슨 대령님, 사실 저희도 두려웠습니다. 외부인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줘도 되는지, 혹시 우리 기술이 폄하당하지는 않을지. 하지만 대령님은 달랐습니다. 편견 없이 봐주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왔어요. 아시아 기술은 서방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보낸 열흘이 제 30년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수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아직 꿈일 뿐이에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벽이 너무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잖아요. 한국이 이만큼 왔는데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본 해룡 원자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못 만들 리 없습니다. 장호석 대령이 술잔을 채우며 말했어요. 톰슨 대령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백두산함을 사기 위해 삭바느질을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시멘트를 부어서라도 배를 띄우고 맨주먹으로라도 싸웠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김유진 통역관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저는 이번에 대령님을 모시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군인이 뭔지,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가 뭔지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강 다리 위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강물 위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70년 전 폐허였던 도시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가진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캔버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질책이나 징계가 아니라 환영이었어요. 시드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방부 의전팀이 정장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고 그 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어 호주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였어요.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 호주군 대령이 폭로하다라는 제목으로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방송에서는 연일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했어요. 호주 국민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하고 무게감이 있었죠. 톰슨 대령은 엄청난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고 가장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호주의 국방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아시아 파트너십에 대한 기존 관점을 완전히 수정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틀 전만 해도 군법회의에 회부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0년 전 완전한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된 나라. 삭바느질로 첫 전투함을 사고 시멘트를 부어서라도 배를 띄우던 그 불굴의 정신. 그것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서방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과장됐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달한 정도가 아닙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서방을 추월했습니다. 조선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방산 분야까지.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자입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을 방문해서 확인했어요.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부 지표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제약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족쇄가 풀리면 3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겁니다. 설계도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조선소 도크는 비워져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국방부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캔버라의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열흘 전 한국으로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 사라와 딸 에밀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저를 꽉 껴안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TV에서 당신 인터뷰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에밀리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 뉴스에서 다 봤어요.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학교 친구들이 다 아빠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영웅이래요. 저는 가족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구나. 진실을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 돈이나 명예보다 이것이 더 소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20년 전 태즈먼 해사고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귀국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제독은 결국 조기 전역을 선택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발표됐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의 아시아 기술 폄하 발언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특히 한국 교민 사회에서 항해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영국 해군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던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스미스 차관보도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국방부 내 물류 담당 부서로요. 사실상 좌천이었죠. 서방기술 우월주의를 고집하며 저를 압박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승진했습니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30년 군 생활 중 가장 빠른 승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오커스 아시아 태평양 기술협력 특별대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파트너국들과의 방산 협력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의미였죠. 새 직책을 맡고 첫 번째 공식 업무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호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갔어요. 국방부 차관, 외교부 국장, 그리고 호주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20명이 넘는 인원이 동행했죠.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서 제독을 비롯한 한국 해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있었거든요. 활주로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국빈급 예우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군법회의에 회부될 뻔했던 제가 이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박민서 제독이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톰슨 준장 아니 이제 장군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기뻤어요. 제동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열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큰 행운은 제동님 같은 분들을 만난 거였어요. 이틀간의 공식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청와대 예방국방부 회담 조선소 시찰 그리고 수많은 회의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날 서명식이었어요. 양국은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호방산 기술 협력 양해각서. 한국의 조선기술과 원자로 기술 그리고 호주의 해양 운용 경험과 인도태평양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차세대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오커스의 틀 안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서명식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수백 명의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먼저 연설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손을 잡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톰슨 준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연단에 올랐을 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5년 전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편견을 부숴버렸습니다. 오늘 이 서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준장으로서의 업무는 대령 시절보다 훨씬 바빴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매주 한국 측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분기마다 서울을 방문했죠. 한국어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면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 에밀리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2살 대학생인 그녀는 해양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닮아서 바다를 좋아했죠. 어릴 때부터 돌고래와 고래에 푹 빠져 살았어요. 아빠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에밀리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교환학생으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니? 에밀리가 설명했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저도 한국에 대해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유튜브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뉴스 기사도 읽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특히 해양기술 분야에서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심해 탐사기술이랑 해양생태계 연구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대요.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 반대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1년 전만 해도 나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 한국 기술을 무시했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 내 딸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구나. 에밀리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변했잖아요. 아빠가 한국에서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요. 아빠처럼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거라. 아빠가 아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볼게.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해라.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며칠 후 저는 김유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통역관에서 정식 외교관으로 승진한 거였죠. 제 딸이 한국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김유진 씨가 전화 너머로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론이죠, 준장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아는 교수님이 계세요. 소개해드릴게요. 에밀리 씨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해 가을 에밀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할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쁨과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아내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마이클. 에밀리는 당신 딸이에요. 잘 해낼 거예요. 에밀리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한국에서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이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하고 올게요.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서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이 배워라.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야.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오렴.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외교구나. 정치인들의 형식적인 악수나 조약 서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 가족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고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우정을 쌓는 것. 그것이 진짜 동맹을 만드는 거구나. 에밀리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방학 때마다 한국 친구들을 호주로 초대했고 저희 집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라가 한국 음식을 배워서 그 친구들에게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2030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이었죠. 저는 다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열리는 한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진수식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룡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었어요. 5년 전 최수연 박사가 보여줬던 그 설계도가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조선소 도크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국방장관, 해군참모 총장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귀빈들. 저도 호주 정부 대표로 공식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중장이 된 저는 호주 해군 부참모 총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선체가 도크 안에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83m, 배수량 8,200톤. 한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었어요. 한 명은 이순신함이었습니다. 430년 전 왜군 수백 척을 물리친 불멸의 성웅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딴 거였죠. 이보다 더 적절한 이름은 없을 거예요.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75년 전 삭바느질로 첫 전투함을 샀던 대한민국 해군이 이제 세계 최고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한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어요.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5년 전 전 세계에 한국의 잠재력을 알려주신 분. 자신의 군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해주신 분. 그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이클 톰슨 중장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수천 명의 시선과 전 세계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박민서 제독, 김태준 부사장, 최수연 박사, 장호석 장군 그리고 김유진 과장. 5년 전 저와 함께했던 그분들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서방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고 아시아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그 모든 오만과 편견을 열흘 만에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이 잠수함을 만든 것은 저도 호주도 미국도 아닙니다. 한국인들입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설계도를 그린 엔지니어들. 영하 160도를 견디는 용접을 해낸 기술자들.
용광로 앞에서 특수강을 만든 노동자들. 그리고 70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지켜온 모든 분들. 오늘의 영광은 그분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했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진짜 용기가 뭔지 배웠습니다. 진짜 용기는 총을 드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용기를 70년간 보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김태준 부사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중장님, 5년 전 그날 밤 기억나세요? 마포 작은 식당에서 소주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그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젊은 연구원들이 해준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김태준 부사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 거라고. 설계도는 머릿속에 있고 조선소 도크는 비워져 있다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창밖으로 이순신함의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잠수함이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바다를 지킬 거예요. 태평양 깊은 곳 어딘가에서 조용히 한국을 지키겠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도 영원히 남을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저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만세. 이순신함 만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캔버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질책이나 징계가 아니라 환영이었어요. 시드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방부 의전팀이 정장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고 그 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어 호주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였어요.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 호주군 대령이 폭로하다라는 제목으로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방송에서는 연일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했어요. 호주 국민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하고 무게감이 있었죠. 톰슨 대령은 엄청난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고 가장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호주의 국방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아시아 파트너십에 대한 기존 관점을 완전히 수정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틀 전만 해도 군법회의에 회부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0년 전 완전한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된 나라. 삭바느질로 첫 전투함을 사고 시멘트를 부어서라도 배를 띄우던 그 불굴의 정신. 그것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서방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과장됐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달한 정도가 아닙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서방을 추월했습니다. 조선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방산 분야까지.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자입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을 방문해서 확인했어요.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부 지표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제약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족쇄가 풀리면 3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겁니다. 설계도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조선소 도크는 비워져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국방부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캔버라의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열흘 전 한국으로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 사라와 딸 에밀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저를 꽉 껴안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TV에서 당신 인터뷰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에밀리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 뉴스에서 다 봤어요.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학교 친구들이 다 아빠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영웅이래요. 저는 가족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구나. 진실을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 돈이나 명예보다 이것이 더 소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20년 전 태즈먼 해사고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귀국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제독은 결국 조기 전역을 선택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발표됐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의 아시아 기술 폄하 발언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특히 한국 교민 사회에서 항해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영국 해군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던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스미스 차관보도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국방부 내 물류 담당 부서로요. 사실상 좌천이었죠. 서방기술 우월주의를 고집하며 저를 압박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승진했습니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30년 군 생활 중 가장 빠른 승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오커스 아시아 태평양 기술협력 특별대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파트너국들과의 방산 협력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의미였죠. 새 직책을 맡고 첫 번째 공식 업무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호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갔어요. 국방부 차관, 외교부 국장, 그리고 호주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20명이 넘는 인원이 동행했죠.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서 제독을 비롯한 한국 해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있었거든요. 활주로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국빈급 예우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군법회의에 회부될 뻔했던 제가 이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박민서 제독이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톰슨 준장, 아니 이제 장군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기뻤어요. 제독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열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큰 행운은 제독님 같은 분들을 만난 거였어요. 이틀간의 공식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청와대 예방국방부 회담, 조선소 시찰, 그리고 수많은 회의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날 서명식이었어요. 양국은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호방산 기술 협력 양해각서. 한국의 조선기술과 원자로 기술, 그리고 호주의 해양 운용 경험과 인도태평양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차세대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오커스의 틀 안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서명식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수백 명의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먼저 연설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손을 잡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톰슨 준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연단에 올랐을 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5년 전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편견을 부숴버렸습니다. 오늘 이 서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준장으로서의 업무는 대령 시절보다 훨씬 바빴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매주 한국 측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분기마다 서울을 방문했죠. 한국어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면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 에밀리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2살 대학생인 그녀는 해양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닮아서 바다를 좋아했죠. 어릴 때부터 돌고래와 고래에 푹 빠져 살았어요. 아빠,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에밀리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교환학생으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니? 에밀리가 설명했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저도 한국에 대해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유튜브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뉴스 기사도 읽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특히 해양기술 분야에서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심해 탐사기술이랑 해양생태계 연구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대요.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 반대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1년 전만 해도 나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 한국 기술을 무시했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 내 딸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구나. 에밀리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변했잖아요. 아빠가 한국에서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요. 아빠처럼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거라. 아빠가 아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볼게.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해라.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며칠 후 저는 김유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통역관에서 정식 외교관으로 승진한 거였죠. 제 딸이 한국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김유진 씨가 전화 너머로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론이죠, 준장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아는 교수님이 계세요. 소개해드릴게요. 에밀리 씨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해 가을 에밀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할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쁨과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아내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마이클. 에밀리는 당신 딸이에요. 잘 해낼 거예요. 에밀리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한국에서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이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하고 올게요.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서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이 배워라.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야.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오렴.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외교구나. 정치인들의 형식적인 악수나 조약 서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
가족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고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우정을 쌓는 것. 그것이 진짜 동맹을 만드는 거구나. 에밀리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방학 때마다 한국 친구들을 호주로 초대했고 저희 집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라가 한국 음식을 배워서 그 친구들에게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이었죠. 저는 다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열리는 한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진수식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룡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었어요. 5년 전 최수연 박사가 보여줬던 그 설계도가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조선소 도크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국방장관, 해군 참모 총장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귀빈들. 저도 호주 정부 대표로 공식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중장이 된 저는 호주 해군 부참모 총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선체가 도크 안에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83m, 배수량 8,200톤. 한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었어요. 한 명은 이순신함이었습니다. 430년 전 왜군 수백 척을 물리친 불멸의 성웅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딴 거였죠. 이보다 더 적절한 이름은 없을 거예요.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75년 전 삭바느질로 첫 전투함을 샀던 대한민국 해군이 이제 세계 최고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한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어요.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5년 전 전 세계에 한국의 잠재력을 알려주신 분. 자신의 군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해주신 분. 그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이클 톰슨 중장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수천 명의 시선과 전 세계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박민서 제독, 김태준 부사장, 최수연 박사, 장호석 장군 그리고 김유진 과장. 5년 전 저와 함께했던 그분들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서방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고 아시아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그 모든 오만과 편견을 열흘 만에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이 잠수함을 만든 것은 저도 호주도 미국도 아닙니다. 한국인들입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설계도를 그린 엔지니어들. 영하 160도를 견디는 용접을 해낸 기술자들. 용광로 앞에서 특수강을 만든 노동자들. 그리고 70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지켜온 모든 분들. 오늘의 영광은 그분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했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진짜 용기가 뭔지 배웠습니다. 진짜 용기는 총을 드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용기를 70년간 보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김태준 부사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중장님, 5년 전 그날 밤 기억나세요? 마포 작은 식당에서 소주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그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젊은 연구원들이 해준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김태준 부사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 거라고. 설계도는 머릿속에 있고 조선소 도크는 비워져 있다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창밖으로 이순신함의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잠수함이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바다를 지킬 거예요. 태평양 깊은 곳 어딘가에서 조용히 한국을 지키겠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도 영원히 남을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저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만세. 이순신함 만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